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물레이다 선장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오늘도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마치고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코너죠. 재계산업의 한우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의 그 재벌들 중에서 그 대주그룹의 허재호 회장하면 황제노역의 대명사로 각인돼 있고 또 우리나라 최대 보석금으로 또 왔다 갔다 재판을 하셨던 분이 우리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 예, 이중근 회장. 예. 벌써 그 부영그룹이 재계에서 한 20여 년에 들죠? 지금 원래 기준 19위입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몇 단계 떨어진 겁니다. 네. 한때는 뭐 재계 15위, 네. 두산하고 뭐 CJ하고 같은 어떤 그런 레벨이었죠. 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첫 특별 사명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번에. 예. 왜 그런 거죠? 사실 그 이중근 회장이 사실 뭐 수감 생활도 하고 이 부영에 대해서 워낙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네. 왜냐? 사실 그 부영의 아파트 브랜드가 그 한글이입니다. 요즘 뭐 대형 건설사들 아파트 브랜드들 보면 뭐 자이라든지 뭐 제가 특정 이름을 좀 거론하긴 그렇지만 전부 다 외국어 외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네. 한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직접 또 이렇게 장명을 한 사람이 저 이중근 회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쪽 그 부영 같은 경우에는 주 사업 영역이 임대주택입니다. 네. 사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안 뛰어듭니다. 네. 수익성이 없다. 네. 그런데 왜 부영 같은 경우에는 한 최근 한 20년, 30년간에 한 25만 원의 네.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네. 왜 뛰어들었을까? 어떻게 남대로 어떻게 좀 전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사업 소환이 되게 좋습니다. 네. 이분이 1980년도에 네. 40대 초반에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네. 그때부터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재벌 반열에 뛰어올랐습니다. 그 주 사업 영역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부 쪽에서 땅을 이렇게 상값에 네. 삽니다. 사고 정부에서 각종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노리고 또 이렇게 부영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지으면서 임대주택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부실 시공을 했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네. 고급 아파트가 아니니까 뭐 네. 자재도 좀 싼 거 쓰고 네. 또 그런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뭐 20만 원, 25만 원 정도 되니까 부영에서 입주한 사람들은 주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절대 부영은 사랑으로가 아니다. 욕심으로다. 욕심으로. 이중근 회장의 욕심으로. 네. 부영 로고 밑에 사랑으로. 예, 근데 그건 절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몇 년 전 MBC PD 수첩에서 이거를 한번 다뤘었는데 네. 몇 달 안 된 아파트가 네. 막 오물이 올라오고 네. 그런 광이 있더라고요. 너무 부실 시공이 많나 봐요. 예, 그러니까 뭐 좀 돈을 아끼려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그 부영 같은 경우에는 현금 유동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정확한 그 부영 같은 경우 계열사가 22개 있는데 상장사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중근 회장 그리고 지주회사 부영, 네. 부영주택, 자회사, 손자회사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황제 경영이다라는 어떤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네. 워낙 부영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고 또 이중근 회장 이분에 대해서도 워낙 좀 안 좋은 소문이 많으니까 네. 이번에 윤석열 정부 쪽에 첫 사면 대상자에서 좀 고심을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좀 탈락된 것으로 합니다. 사실 또 한 가지 더 특이할 만한 것은 그 박창구 네. 그 모스크바 회장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뭐 공교롭게도 네. 그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 중에서도 유일하게 호남 기업인만 네.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어떤 그런 일각의 어떤 그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치고는 참 공교롭게도 뭐 안 됐다 싶으면 요즘은 다 호남 기업이더라고요. 희한하게 이게 너무 오비락인지. 예.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고향이 부산입니다만. 예. 뭐 대구시잖아요. 예. 뭐 우리야말로 뭐 지방색입 전혀 이런 지역 감정이 없는데. 맞습니다. 전혀 없죠. 특히 네. 제가. 예.
호남 기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역차별이 심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좀 근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걸 또 아니다라고도 얘기도 못 계속 하겠어요. 이렇게 뭐 뉴스 보다 보면 어느 정도 네. 팩트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또 보면 좀 호반건설에 대해서 네. 뭐 좀 검찰이 조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호반건설은 이번 어떤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뭐 사정에서 벗어날 줄 알았었는데 결국 호반까지 레이더에 걸려들었다는 어떤 그런 뭐 검찰 내부의 어떤 그런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검찰 레이더에 걸리는 순간 저희 풍물 레이더에도 걸린다. 예. 네. 자, 그럼 참고로 이중근 전 회장은 앞서 지난해 강복절 가석방으로 또 출소가 됐었잖아요. 예. 하지만 특경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영그룹 취업이 제한됐었고 예. 일단 경영 전면에는 나서지 못했는데 예. 뭐 노인회라든가 예, 뭐 예. 그런 또 활동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분이 2018년부터 검찰에 기소를 돼서 쭉 재판을 받았습니다. 네. 받다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보석금 20억 내고 네. 풀려나서 또 재판을 받기도 하다가 결국 2년 네. 반 정도 있던 그 징역 2년 반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받다가 형기 한 80% 채운 상태에서 작년 광복절에 네. 가석방으로 출소를 했었습니다. 한 4, 5개월 정도 가석방을 받았다는 한 얘기네요. 6개월 정도 네. 받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가석방 기간을. 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취업자 네. 5년이 걸려서 경영에는 지금 뭐 물론 뭐 5년이니까 네. 나름대로 어떤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뭐 관여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네. 공식상으로는 경영이 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도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얼마 전에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알기에는 오너가 취업 제한이 걸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예, 그런 예. 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 막상 또 경영을 하시는 또 총수 입장에서는 뭐 해외 출장이라든가 그런 분이 많이 뭐 걸려 있죠.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불편한 부분이 예, 상당히 예. 많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하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그 사면 그 작업을 또 나름대로 거름내서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러이러한 걸려 있으니까 꼭 뭐 사면 해달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결국 안 됐다고 합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지금 그 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지배적이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 상장사가 네. 22개 그 계열사가 있는데 상장사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중근 회장 그리고 지주회사 부영주택 네. 그 자회사, 손자회사 이런 식으로 그룹에 대한 어떤 지배력이 막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황제 경영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 회장의 경영 공백이 길어지는 만큼 이제는 경영권 승계 본격적으로 좀 고민할 단계인 것 같은데. 뭐 재계라든지 회사 안팎에서는 좀 이렇게 좀뭐 후계자를 좀 키워야 된다. 사실 이분 나이가 1941년생입니다. 그럼 우리 나이로 8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 쉽게 얘기해서 후계자를 어느 정도 뭐 낙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소위 말하는 그 자녀들 중에서 낙점을 하는데 근데 이중근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모든 결정을 혼자서 쭉 다 했었습니다. 사실 네. 그 이중근 회장한테서 뭐 아들 3명 그리고 딸이 1명이 있는데 아들 첫 번째 장남이 회사 경영에 조금 관여를 하다가 네. 작년인가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뭐 세자 세 분, 뭐 3년 1년 전보다 이렇게 회사 지분을 조금씩 갖고 있는데 그 1% 미만입니다. 네. 거의 뭐 상징적인 의미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 작업을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경영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회사 안팎에서 좀 지금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안팎에서 좀 후계자를 세워야 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업계에서는 그 우리 이중근 회장의 막내딸 예. 이서정 씨를 경영권 승계 후보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러죠? 이게 막내딸. 다른 분들은 네. 그 3남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 같은 경우가 회사 경영에 좀 관여를 하다가 물러났고 네. 또 셋째 아들한테 영화 배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영화 배우가 아니라 영화 감독. 아, 영화 감독이 예, 누구죠?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는데 뭐 그 영화계 쪽에서는 소위 말하는 입봉이라고 합니다. 네. 영화 감독 입문은 제 오래 했는데 아직 뭐 특별한 작품을 못 낸 걸로 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서정 씨가 막내딸 이서정 씨가 지금 몇 개 계열회사 사내 회사로 좀 이름이 네.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좀 이중근 회장도 막내딸한테
그룹 전체의 어떤 그런 총수 자리를 맡기려는 게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뭐 일부의 네.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자녀들에게 지분 증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총수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지 여부 여전히 불투명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상장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없고 이중근 회장이 거의 9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향후에 경영권을 이렇게 물려주려면 어떤 정여라든지 정여세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리스크 요인으로 좀 다가올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이서정 씨가 뭐 1순위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지만 아직은 불투명하다. 예. 누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중근 회장의 리더십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후계자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뭐 이런 부분은 워낙 아버지의 기운이 세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뒤에 눌려서 예, 잠깐 제가 셋째 아들 그 영화 감독 한다는 그분 이름이 이제 이승한. 이승환 씨. 이 이승한 씨인데 지금 뭐 부영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듣기로는 뭐 워낙 그 아버지의 영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쪽 뭐 셋째 아들이 조금 네. 이렇게 경영으로 안 나가고 좀 네. 다른 쪽으로 나갔다는 뭐 그런 얘기까지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자,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영그룹 회사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지금 부영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권 승계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영권 승계란 부분이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회사 내에서는 일종의 뭐라 합니까? 좀 불경죄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불경죄. 예, 예.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 쪽에서도 아예 경영권 승계 부분이 나오면 아예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멘트를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 첫째 아들이 궁금하네요. 보통 장자 승계 원칙에 의해서 큰아들한테 가기 마련인데 엄청나게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었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이 이성훈 전 그 부영 부사장이 있는데 네. 나름대로 그 부사장 직함을 하고 있을 때는 뭐 회사 경영에도 조금 관여를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회사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랬다가 이게 이중근 회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네. 그 직함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렇게 좀 아버지가 없을 때 회사 경영을 좀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그 전문 경영 체제에서 신명호 회장이 좀 맡고 있습니다. 신명호 회장 같은 경우는 금융인 출신입니다. 네. 예전에 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까지 지냈던 명망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전문 경영 체제 내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중근 회장이 아예 그 자식들을 좀 못 믿었고 아예 전문 경영한테 회사를 좀 맡겼다는 어떤 그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누가 후계자가 되던 간에 부영그룹이 구시대적 황제 경영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되는 일은 상당히 급선무예요. 워낙 좀 뭐랄까 이 그룹 이미지가 좀 올드하잖아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 좀 쇄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또 이중근 대장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을 굉장히 많이 챙겼습니다. 네. 거의 뭐 이렇게 보면 주식 회사지만 거의 지분을 90% 이상 갖고 있는 그런 자기 회사다 보니까 네. 거의 배당 수익이 뭐 많을 때는 뭐 1,000억 정도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장 누가 후계자가 되든 뭐 좀 기업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물론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뭐 구주 뭐 매각이라든지 뭐 신주 발행에 그런 것 통해서 외부 자금도 이렇게 좀 흡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반면에 또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매번 뭐 어떤 공시도 해야 되고 네. 그런 건 부담 때문에 사실 그 이중근 회장이 기업 공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누가 후계자가 되든 제가 보기에는 당장 먼저 좀 기업 공개를 먼저 해야 된다. 네. 뭐 주력사들 뭐 부영이라든지 부영주택이라든지 네.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네. 뭐 기업 공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어떤 그런 좀 지적, 비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중근 회장의 장남이 이성훈 씨. 이성훈 씨, 예. 한때 부영주택 부사장인데 지금도 부영주택 부사장이시 아닙니다. 아닌가요? 작년에 아예 물러났습니다. 아예 부영그룹 자체에 적을 두지 않고 있네요. 예, 예. 둘째 아들도 이성욱 전 예. 부영주택 전무했는데 예. 아주 직함을 내려놨습니다. 아, 이분은 나오셨네. 네, 나오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셋째 아들은 부영 엔터테인먼트. 예, 영화 감독을 하시고 예. 사실 부영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저 부영 계열사가 아닙니다. 네. 이중근 회장 그 배우자분이
그 대표로 돼 있고 네. 아직 이성한 원래 대표로 돼 있다가 자꾸 하시면서 이성한 씨가 이렇게 부흥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좀 맡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쪽 부흥 엔터테인먼트 쪽 자료를 쭉 보니까 거의 뭐 경영 활동 거의 없습니다. 네. 뭐 직함만 이게 뭐 감독으로 걸어놓은 그런 상태라고 좀 합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황제노역하면 대주그룹의 허재호 회장, 예. 황제보석하면 우리 부영의 이중구 회장이 이제 그 그룹사 중에 그 대명사로 어떻게 인지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유독 이렇게 소위 말하는 호남 건설사들이 네. 이런 좀 물론 뭐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뭐 돈을 번 것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뭐 부실 시공이라든지 네. 뭐 또 이렇게 보면 이중근 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횡령이라든지 그런 거 통해서 좀 뭐 좀 돈을 좀 모은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건 뭐 사실 뭐 우리 어떻게 보면 이중근 회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82이니까 뭐 다른 기업들 뭐 창업주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2세 정도 되는 거죠. 네. 뭐 정몽구 회장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업인으로서의 어떤 좀 뭐라 하나 이렇게 좀 해야 할 도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못하고 있다는 그 저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종훈 회장도 좋은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 이분도 공이 많죠. 네, 지적을 듣자면 대한노인회 회장직을 맡으면서도 많은 일을 했었었고 이분이 또 장학 사업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유학생들이지 않습니까? 뭐 캄보디아라든지 미얀마 등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많이 좀 투척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에 보면 저기 마산 쪽이죠. 창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걸 몇 년 전에 인수해서 지금 뭐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그 전에 창신대학교가 조금 안 좋은 대학이었다가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명망 있는 뭐 아주 명문 정도는 아니지만 준명문급 학교로 좀 거듭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 보면 이게 6.25 전쟁에 관한 뭐 1198일인가 책자를 펴냈습니다. 이걸 각 강공서에 보고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돈 500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어떤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 또 제주일보인가 한라일보 갖고 맞습니다. 언론사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지방 건설사들이 보면 일종의 방피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언론사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 좀 한라일보 갖고 있고 인천에 보면 인천일보도 갖고 있습니다. 각 도별로 이러다 언론사 하나씩 다 소개하겠어요.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요. 어차피 뭐 지금 뭐 상장이 안 되고 비공개 회사고 뭐 주주 구성인 불투정 다수가 많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회사 돈 물론 법적으로 횡령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전 이것을 탓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건 그야말로 임대주택이잖아요. 우리나라 서민들이 그 주거공간인데 정말 집만이라도 정말 사랑으로 따뜻하게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잘 고급을 한 시간 되는 말씀드리는데 사실 임대주택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럼요. 사회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고급 주택을 부실 시공하면 금방 이게 여론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걸 하소연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껏 해봤자 뭐 부영 사옥 앞에 가지고 이렇게 뭐 외치고 그런 것뿐이거든요. 이런 인식 같아. 임대주택 사는 주제에 무슨 불만이 많냐. 불만이 많냐. 그냥 주는 대로 살아라. 뭐 이런 좀 인식으로 집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장학사업에 500억 개척하고 이럴 돈으로 정말로 그 임대주택 잘 좀 튼튼하게 지어줬으면 저도 좋겠어요. 같은 생각이 차라리 당장 이렇게 좀 이게 뭐 보면 이렇게 주택이라는 게 일종의 보금자리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막 좀 이렇게 막 오물이 나오고 그런 부분을 보면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면. 물론 모든 건설사들의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뭐 약간의 뭐 시행착오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그건 사실 범죄로 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부인 같은 게 그게 일종의 좀 관행화 됐습니다. 뭐 이분에 대해서 전혀 무슨 뭐 경각심이 없나 봐요.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또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